삶의 아름다운 조각들. 문순동 수필집. 문예 바다. 감자 무지. 내가 어릴 적 마을에는 집집마다 소 한두 마리는 다 키우고 있었다. 농촌 마을에서 쟁기질을 하고 썰애질을 도맡아 하는 것도 소이고 나락을 옮기고 걸음을 옮기는 운반 수단도 소가 유일했다. 그리고 송아지를 팔아서 재산 증식을 하거나 자식들 등록금으로 쓰이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동네 내 또래 아이들도 참 많았다. 30호 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에 12명이나 되었고 우리 형제들도 7남매에 내가 막내였다. 여름에 소 뜯기는 일은 주로 초등학교 시절 여름 내내 하는 연중 행사인데 소를 산으로 몰고 가서 골짜기에 풀어놓아 소배를 불리게 먹이는 일이다. 작은 동네지만 마을 뒤에 높은 팔봉산이 있어 골짜기도 참 많았다. 큰 골, 도롱골, 개사디, 토골, 먹어박골, 소름산, 비른날, 굴바 등 지금까지 뜻도 모르는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이름들이다. 점심을 먹고 뒷동날 연못에서 멱을 감고 나면 큰 감나무 밑에 놀이터에 동네 또래들이 모여든다. 심지를 뽑아 소 뜯기는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다. 심지는 오돌 강아지 풀에 가는 줄기를 아이들 수만큼 잘라서 제일 긴 심지를 뽑은 아이가 그날의 소 뜯기기 골짜기를 정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민주적 방식이다. 장소가 정해지면 각자 소를 몰고 집을 나서면서 감자를 5-6개씩 가지고 온다. 소를 골짜기에 풀어놓고 본격적인 감자무지에 돌입한다. 우선 지난번 사용했던 돌을 주워 모은다. 큰 돌로 불 때는 아궁이를 만들고 작은 돌로 둥글게 쌓아서 첨성대 같은 아담한 돌무더기를 만든다. 모든 아이들은 돌탑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쌓아 올린다. 돌탑 아궁이에 마른 나뭇가지로 불을 붙여 돌을 적당히 달군다. 다음은 돌탑 중간을 무너뜨려 돌이 아궁이 바닥에 깔리게 한다. 감자를 넣고 나머지 돌탑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화렵수 나뭇가지를 덮는다. 다시 흙으로 돌탑을 덮으면 마치 자그마한 감자 무덤처럼 감자 무지가 완성된다. 20여 분 지나서 나무 막대기로 구멍을 내고 고무신에 도랑물을 떠와서 구멍에 붓고 흙으로 구멍을 막아준다. 감자가 익는 동안 공기놀이도 하고 매등에서 말타기와 씨름도 하면서 적당히 시간을 보낸다. 드디어 감자무지에 빙 둘러앉아 돌탑을 개봉한다. 감자는 돌의 열기와 도랑물의 수증기와 활엽수와 흙의 열 차단으로 인해서 알맞게 익고 분이 참 많이 난다. 지금 생각하면 노벨 물리학상이나 화학상 정도는 받아야 할 세계 최고의 감자 맛이 탄생하게 된다. 분 많은 감자에 화렵수에 향긋한 풀내음까지 배어 있으니 그야말로 명불허전이다. 긴 여름날의 오후 새참이 그리어질 시간이니 뜨거운 감자가 호호 불새도 없이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간다. 햇볕에 그을린 새까만 얼굴에 감자 검댕이가 더해지니 촌뜨기들의 하얀 이가 더욱 빛난다. 해가 지고 각자 소를 찾아서 내려오는 산등성이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굴뚝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른다. 오늘 저녁은 어머니가 홍두깨로 밀어서 맛있는 국수를 해놓는다고 했다. 국수 꼬랑지를 잘라서 불에 구워 먹는 상상이 마냥 즐겁기만 하다. 그렇게 매일 차곡차곡 추억들이 쌓여가는 우리 동네의 전통적인 비법인 감자무지가 나는 정말 좋다. 수담. 우리는 바둑을 수담이라고 한다. 손으로 나누는 담소라고 하니 참 아름다운 이름이다. 내가 바둑을 처음 접한 것은 중학교 시절 동네 어른들의 어깨너머로 배운 눈치 바둑이다. 장기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바둑을 조금씩 익혔는데
처음 배울 때는 너무 신기해서 친구와 밤을 꼬박 새우곤 했다. 아버지께는 공부 안 하고 바둑만 둔다며 바둑판으로 등짝을 맞았고 어머니와는 바둑판과 바둑알을 몰래 감추고 찾기를 반복했다. 요즘은 모처럼 한가해서 바둑을 매일 1~2시간씩 주로 인터넷 바둑을 즐기는데 돛기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딱 맞다. 정신없이 두다 보면 화장실 가는 것도 꾹꾹 참고 밥 먹자고 주방에서 부르는 소리에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끝까지 승부를 본다. 바둑의 즐거움을 모르는 아내가 잔소리를 퍼부어도 절제가 참 어렵다. 가끔 아내의 잔소리에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초 읽는 시간을 듣지 못해 시간패로 바둑이 지고 나면 나도 한바탕 투덜거리며 소란을 피운다. 아내도 사진 등을 편집하는 작업을 컴퓨터로 해야 하는데 한 대의 컴퓨터 사용을 놓고 줄기차게 아내와 신경전을 벌인다. 하지만 바둑이 나이 들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뇌도 활발해져 치매 예방에도 좋아서 결국은 당신한테 이득이라는 나의 설득 논리에 번번이 판정승을 거둔다. 아내의 잔소리도 그렇고 이렇게 우중충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나의 대호각성이 대세일 때에는 인터넷 바둑 프로그램을 삭제했다가도 어느새 컴퓨터 휴지통에 있는 바둑 프로그램을 찾아서 재생하는 일을 늘 반복하고 있다. 사실 인터넷 바둑은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바둑 애호가들을 중독시키는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인터넷 바둑은 상대방의 익명성과 실체가 없어 수담이 되지 않으니 여유를 즐기는 멋은 없다. 얼굴을 맞대고 세상사 잊고 세월을 낚아야 제맛인데 인터넷 바둑은 그저 승패만 있고 정이 없어 몸이 건조하다. 또한 바둑돌에 매끄럽고 부드러운 감촉도 없으며 바둑판에 놓을 때 맑고 청아한 소리도 없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긴장감과 호흡도 느낄 수 없어 인생의 축소판이 아니라 오로지 게임일 뿐이다. 그래도 인터넷 바둑의 중독성은 매우 강하다. 무엇보다도 집에 컴퓨터만 있으면 대국을 할 수 있는 편리함과 간편성이다. 일정한 승률에 따라 급수가 자동으로 승단되고 게임 머니를 걸고 대국이 가능해서 묘미가 더 있다. 인터넷 회사가 영업 마케팅을 위하여 월 단위로 게임 머니를 조금 주는데 게임 머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칭호가 다르게 주어진다. 매일 조금의 게임 머니를 받아서 몇 판만 둘 수 있는 하루살이가 하수이고 단계별로 중수, 고수, 달인, 지존, 영웅, 제왕, 대왕 같은 이름이다. 나는 정식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매월 첫날 월 게임 머니가 한 번에 지존급으로 주어지는데 몇 판 만에 게임 머니를 다 잃고 다시 하수로 전락해서 앵벌이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하수는 게임 머니가 없어 상대방이 기피하여 주로 하수끼리만 골라서 대국해야 하기 때문에 서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역시 공짜 돈이지만 내기가 걸려야 묘미가 배가 된다. 내기 바둑에 빠지면 마누라도 팔아먹는다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딱 맞다. 이런 묘한 제도가 바둑 애호가들을 더욱 중독되게 만든다. 또한 승률에 따라 급수가 자동으로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자기의 급수를 속일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 바둑은 5,000년 전 유임금이 창안했다는 설이 있을 만큼이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전에 어느 영화에는 항우의 책사 범증과 유방의 책사 장량이 천하를 놓고 바둑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있었다. 초안지에서 항우가 유방을 제거하기 위해 연회에 초대해서 양 진영의 책사들이 먼저 쟁패를 다투는 장면이다. 바둑판은 없고 말로써 바둑 놓을 자리를 가리켜 승패를 거르는데 그 긴장감이 정말 놀라웠다. 천하를 놓고 다투는 역사적인 순간에 바둑이 등장하듯이 바둑은 세상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또 바둑에는 인생의 오묘한 진리들이 많이 담겨 있고
처세술의 비법들이 녹아있어 바둑을 두는 스타일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남의 집이 커 보이면 진다.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상대의 세력이 두터운 곳에서 싸우지 마라 등 좋은 격언이 많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슴에 새기는 좌우명은 부분을 탐하면 대세를 잃는다 라는 소탐 대실이다. 이런 인생의 축소판인 바둑을 제대로 즐기려면 역시 좋은 동반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활의 여유로움과 인생의 연륜이 어우러져서 서로 마주보고 즐기는 수담이라야 제격이다.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을 판 위에 제대로 펼쳐보기 위해 막걸리 한 잔 놓고 제대로 수담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무림 고수를 찾아봐야겠다. 꽃보다 아름다운 아내.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아주 작고 아담한 체구에 참 매력이 넘쳤다. 작은 키에 청바지를 입은 엉덩이가 예뻤고 충청도의 상냥한 말씨에 마음씨가 무척 고왔다. 우리 둘 다 많은 형제 중 막내라서 그런지 행동이 자유분방했고 어머니는 유별나게 막내 며느리를 귀여워하셨다. 항상 연애 시절이나 신혼의 새색시 같이 젊다고만 생각하고 작은 변화에 무관심하게 살아왔는데 지난해가 벌써 결혼 30주년 진혼식이었다. 30년 세월의 무게는 아내의 주름진 얼굴이나 점점 많아지는 새치에서도 느낄 수 있다. 책을 읽을 때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돋보기 안경을 쓰고 무뎌지는 청력에 자꾸 묻는 모습에서도 우리의 살아온 세월이 묻어난다. 이러한 외양의 변화 말고도 늙어간다는 흔적은 참 많다. 결혼 기념일 일주일 전에 중국 장가게로 기념여행을 다녀왔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던 아내가 무심코 한마디 툭 던진다. 당신 조론에 대해서 들어봤어? 아니, 잘 모르겠는데 혹시 학교 졸업식 축사 때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결혼 생활을 새 출발한다는 좋은 뜻인가? 라며 능청을 떨었다. 요즘 일본에서 유행인데 법적으로 부부관계는 유지하면서 서로 헤어져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는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거라네요. 라며 빙긋이 웃는다. 그거 참 재밌겠네. 라고 웃어 넘겼지만 퇴직하고 마음이 뒤숭숭하던 차에 결혼 기념일 여행 비행기 속의 대화는 앞으로 잘하라는 협박처럼 들려서 좋았던 나의 심기를 흐려놓는다. 기념여행을 참 즐겁게 잘 다녀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정작 중요한 결혼 기념일 당일 행사는 까맣게 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내 마음에 심술보가 작동해서 다음날 나는 벌써 졸혼 여행 연습인가? 라며 뜻깊은 날에 아무런 행사도 없이 지나친 아내에게 일전의 안갚음으로 가벼운 잽을 날렸다. 사실 면박을 주기는 했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조차도 깜빡깜빡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나이 들었다고 치부하기엔 좀 걱정이 되는 유사이 아내의 안타까운 건망증이다. 늙어간다는 또 다른 증거는 수줍음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내의 당당한 태도이다. 좀처럼 안 하던 방귀를 내 앞에서 쉬이하듯 날려보낸다. 오히려 민망해진 내가 좀 참으면 안 되냐고 눈을 흘기면 당신 건강을 위해서 매일 먹는 잡곡밥 때문이라며 애꿎은 내 건강만 물고 늘어진다. 그것도 모자라 예전에 안 하던 내 앞에서 옷을 훌러덩 벗고 통통한 아랫배와 살오른 몸매를 자랑하면서 옷을 갈아입는다. 괜히 민망함에 내 얼굴이 붉어진다. 얼마 전에는 신문을 보고 있는 나에게 느닷없이 우리 재산 목록을 일일이 밝히란다. 자기 앞으로 현금이 없어 힘이 나보다 부족하다며 재산을 좀 나누어 달란다. 40대에 접어들어 주택 대출이 있을 때는 재산 관리가 재미없다고 통장을 넘겨주면서 자기 모르게 비자금 만들어도 된다며 온갖 인심 다 써놓고 요즘은 툭하면 땡깡을 부린다.
나 죽으면 모두 당신 재산이라며 달래보지만 아내의 대담함이 갈수록 부담스러운 요즘이다. 그래도 우리 색시는 참 마음씨가 곱다. 부산에 떨어져 살던 주말 부부 시절에는 나보고 다른 아줌마 만나는 것 있으면 모른 척 눈 감아줄 테니까 서울로 전근 와서 합칠 때 울고불고 하지 않게 잘 정리해서 오란다.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현모양처라며 나를 보고 무척 부러워한다. 사실 재산 관리하는 쪽이 더 돈을 못 쓰고 바람 피우라면 더 조신해지는 이치를 일찍이 터득한 정치 구단이 따로 없다. 그래도 50 중반을 넘긴 아내의 모습은 몸보다는 마음의 각선미가 빛나고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꿋꿋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때마다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려내며 머리 염색도 해주고 발 뒤꿈치에 튼살도 갈아주는 아내는 꽃보다 아름답다. 먼 훗날 나이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원 보내지 말고 자기를 손수 보살펴 달란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죽으면 화장을 해서 수목장을 해달라며 손가락을 걸어 약속도 했다. 당신 늙어서 힘없고 아프면 내가 업고 돌봐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남은 인생 신나게 살자 다짐하며 오늘 밤도 아내 쪽으로 돌아눕는다. 어머니의 말. 2년 전 퇴직을 앞두고 나는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 있었다. 병원 종합검진 결과의 모든 수치들이 너무 나빠져서 담당 의사는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속되는 스트레스에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밥맛도 없고 하더니 가끔 어지러워지고 몸을 가누기 어려울 때도 있었다. 그 무렵 고향의 큰형님 댁에 계셨던 어머니도 구순이 되시면서 심한 골다공증으로 걸어 다니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다. 심신이 지친 나는 어머니가 더욱 보고 싶어졌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건강이 저절로 좋아질 것 같았다. 공부 잘하고 대기업 취직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시는 어머니 가슴에는 막내밖에 없었다. 그래서 서울 막내 아들 집을 유난히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이번에 모시지 못하면 영영 못 모실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내와 상의하여 한 달간 예정으로 서울로 모시고 와서 몇 주 동안 정성을 다하였다. 어머니의 밥상에 조기 생선도 찢어 놓아드리고 목욕도 정성스럽게 해드리고 퇴근 때는 좋아하는 치킨도 사서 드렸다.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나도 한결 잠이 잘 왔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나는 퇴직을 하게 되었다. 모든 지인들에게 퇴직 인사를 하고 마지막 퇴근을 하고 어머니 얼굴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막내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어머니에게 차마 퇴직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 다음날 출근하지 않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며 근심스러운 얼굴로 물으신다. 며칠간 휴가를 냈다고 둘러댔지만 이내 눈치를 채시고 눈물을 쏟아내신다. 나는 당분간 월급도 나오고 애들 취직도 다 하고 재산도 조금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며 위로를 해보았지만 측은하게 바라만 보시고 아무 말이 없으시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셔서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 다시 시골로 모시고 내려갔지만 그때부터 더욱 기력이 쇠약해지셨고 설상가상으로 밤에 일어나시다가 넘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잘 일어나 앉지를 못하시고 말소리도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근력이 없으셨다. 큰형님 네 분도 연세가 많으시고 농사도 있어서 우리 형제들은 동네 요양원에 모시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어머니는 가족들 중에 유독 막내를 잘 알아보셨고 요양원 도우미 분들에게 정신 맑은 날 내 이름을 부르곤 하신단다. 뵐 때마다 손을 잡고 서울 막내 왔다고 큰 소리로 인사하면
눈물을 글썽이며 입술을 오물거리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귀를 대보면 내 이름만 겨우 들린다. 나도 금세 눈물이 맺히고 눈물 가득한 어머니의 눈을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막내에게 밥 잘 먹고 있느냐, 정의 엄마도 잘 있느냐,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느냐, 애들도 회사 잘 다니느냐를 계속 반복해서 묻고 계시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하나하나 큰 소리로 말씀을 올리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눈물을 거두시고 표정도 밝아지셨다. 마치 호흡을 코보다는 피부로 많이 하는 생물들처럼 그때부터 어머니의 말은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머금은 눈으로 나에게 말하였다. 금년 설날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다. 가족 모두는 어머니가 오래 못 사시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설날 아침 우리 형제, 며느리, 손주, 손주 며느리, 증손주들이 차례로 세배를 드렸다. 어머니는 촉촉한 눈으로 말씀하시고 가족들은 손을 잡고 오래 사시라고 덕담을 주고받았다. 어머니를 둘러앉아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나는 작별 인사를 드리니 또 눈물을 글썽이는 눈으로 나는 오래 못 산다.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게 오래 살아라. 그리고 돌아갈 때 차 조심해라. 라는 눈의 말씀이 들려온다. 나도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모든 근심 내려놓고 천국으로 편히 가시라는 말을 차마 드릴 수가 없었지만 어머니는 내 눈을 통해서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의 눈과 나의 말의 대화는 마지막이 되었다. 3주 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막내를 남겨놓고 천국으로 호련히 떠나셨다. 진정 사랑하는 사이의 대화는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손과 가슴과 눈으로 한다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다. 오늘도 사이비 정치꾼들의 공허한 말들이 난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또한 현대인들은 핸드폰으로 말과 문자를 열심히 주고받지만 그럴수록 소통은 더 안 되고 고독하고 외로워진다. 요즘 나는 말도 줄고 카톡으로 보내는 문자도 줄이려고 노력한다. 혼과 정성이 깃들지 않는 수많은 말과 문자를 보낸들 그것이 진정한 나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의 눈이 전하는 말로 깨달았기 때문이다.